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의 최고 기술 자문관이 회의 도중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보고서 속 한국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체 한국이 뭘 만들었기에 나토가 긴장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의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움으로 그리고 경외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전 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차세대 기술과 그 진실을 마주한 한 독일인의 충격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나토 기술보안실에서 근무한 지도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독일 출신 기술 전문가로서 제 이름은 클라우디아 셰퍼, 전 세계 군사, 민간 기술 동향을 분석하는 게 제 주된 업무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두툼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제 책상 위에 놓인 나토 월간 기술 동향 보고서를 넘기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8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사우스 코리어라는 단어가 무려 9페이지에 등장한 거예요. 보통 일본이나 중국이 자주 언급되는 것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찬찬히 문장들을 다시 읽어봤죠. 특히 한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사우스 코리어즈 인터그레이터드 서빌리언 밀러테리 텍 시스템즈아 아이아이싱 뉴 스트러티직 컨선즈 한국의 민군 통합 기술 시스템이 새로운 전략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한국은 반도체나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전략적 우려 대상이 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독일 기술 전문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앉아 기술 동향을 논의하던 중 제가 질문을 던졌죠. 한국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건가요? 부품을 빨리 잘 만드는 건 알겠지만 전략적인 우려 대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더니 마르쿠스 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클라우디아, 당신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특히 AI 기반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는. 그의 말에 제 눈썹이 자동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술 분석가 중 한 명인데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저한테 없었다니요? 조금 기분이 상했죠. 그럼 제가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듣는 건가요? 전략적 우려라면 더 일찍 논의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르쿠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최근까지 실체를 확신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됐지. 내일 아침 당신 책상에 MIT에서 보내온 실험 결과가 놓여 있을 거야. 직접 확인해 보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니. 우리가 한참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갑자기 우려 대상이라니.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지금까지 저에게 공유되지 않았는지였죠. 창밖으로 내리는 브뤼셀의 가을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MIT 보고서가 정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계 질서의 균열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르쿠스가 말한 대로 봉인된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죠. 빨간색 스탬프로 기밀이라 찍힌 그 문서는 MIT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어요. 차세대 AI 반도체 성능 평가. 첫 페이지부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 국방부 위탁으로 진행된 이 테스트는 다양한 국가의 차세대 AI 반도체 성능을 비교한 결과였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기술 강국들의 칩들은 정확도가 92%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 표의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성남에 위치한 작은 스타트업의 제품이 무려 99.6%의 일관된 정확도를 보여준 겁니다. 게다가 발열, 전력 소모, AI 연산 속도 모든 면에서 다른 제품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오류? 페이지를 넘기며 다른 테스트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관됐어요. 다양한 조건에서 반복된 실험에서도 그 한국 회사의 칩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죠. 문서 마지막에 적힌 문장이 제 의심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Repeat performance observed across 4 different labs. 네 곳의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오류가 아니었어요. 실제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독일은 자동차와 정밀 기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니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전화기를 들어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쿠스, 보고서 봤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래, 클라우디아. 우리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반복 검증 결과 사실로 확인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도 비슷한 기술 개발을. 마르쿠스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기술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클라우디아, 당신이 그 조사단의 일원으로 선발됐어. 갑작스러운 소식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 제가? 왜? 저요? 하지만 제가 아시아 지역 전문가도 아니고 바로 그 때문이야. 우리는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당신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예리한 관찰력을 가졌지. 2달 후에 출발하게 될 거야. 통화를 마치고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유럽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흥분이 일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세부 데이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직접 확인하겠어. 정말 그들이 이만큼 앞서 있는지.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우수한 성능을 넘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돈됨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상상했던 복잡하고 시끄러운 아시아 도시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유럽연합 기술조사단 자격으로 방문한 저는 VIP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안내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더군요. 클라우디아 셰퍼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게 건네준 일정표를 보니 삼성, 한국전력, ETRI 등 주요 기관들을 빠르게 둘러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너무 빽빽해서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관광객을 위한 일정 같았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기관을 둘러볼 수 있을까요? 안내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각 기관의 핵심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베를린이나 브뤼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그저 간판이 한글이라는 점만 달랐죠. 내심 실망스러웠습니다. 뭔가 더 특별한, 더 이질적인 것을 기대했던 걸까요? 첫 방문지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최신식 시설, 그리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가이드의 설명.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한 기업 투어였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한국전력과 ETRI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인상적인 기술들이 많았지만 MIT 보고서에서 봤던 그 놀라운 수치를 설명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날, 마침내 그 성남의 스타트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이게 정말 그 혁신적인 기술의 발원지인가?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실험실은 깔끔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어요. 대신 젊은 연구원들의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방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각자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중 한 젊은 기술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겨우 29살로 보이는 그는 제품 개발팀의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 투어를 담당할 예정이에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실험실을 둘러보며 그들의 작업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아닌 수평적인 협업 구조였어요.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오가고 빠르게 실험되고 즉시 피드백이 이루어졌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김민준 씨, 당신들은 어떻게 이 모든 걸 그렇게 빠르게 통합할 수 있었나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은 보통 수십 년의 기초 연구가 필요한데.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돌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오랜 전통이 없으니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데 부담이 없었죠. 우리에겐 따라잡아야 할 선진국들이 있었고 그들처럼 하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독일은 오랜 전통과 체계, 검증된 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통합하는 비결이 뭔가요? 여러분의 팀은 너무 젊어 보이는데.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분야 구분에 얽매이지 않아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통합. 이런 경계를 허물었죠. 저도 원래는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AI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설계를 모두 다루고 있어요. 실험실을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놀라야 할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어요. 화려한 시설이나 거대한 규모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표면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근교에 위치한 독일 전기차 브랜드의 연구소를 방문하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기술을 보러 왔다가 마지막은 독일 회사에서 마무리하게 된 셈이죠. 귀국 전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이네요.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토마스 베커, 10년 전 함부르크 공대에서 저와 같이 공부했던 동기였습니다. 세계는 생각보다 좁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클라우디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 한국은 어때? 놀라운 경험이었겠군. 토마스의 친근한 웃음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며 지냈던 터라 모국어를 쓰는 동포를 만난 것만으로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특히 그 성남의 스타트업. 정말 대단했어.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 봤을 때 충격받았지. 우리 같은 전통 있는 회사들이 배울 점이 많아.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새로운 전기 자동차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독일의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디자인과 기술. 그런데 대시보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설명하던 중 토마스가 언급한 내용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는 한국산이야. 정말 뛰어난 성능이지.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그 한국산 반도체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죠? 토마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벌써 3년 전부터야. 처음엔 테스트 용도로 몇 개 주문했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전면 도입하게 됐지. 3년이라니. MIT 보고서에 언급된 것보다 훨씬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독일 회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시스템의 설계도 독일에서 한 거죠? 토마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그게 전체 시스템 컨셉은 우리가 했지만 핵심회로 설계는 성남에서 다시 했어. 우리가 설계한 줄 알았던 회로 중 일부는 사실 성남에서 리디자인된 결과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니. 그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인가요? 토마스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글쎄, 기술 협력이라고 표현하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어. 우리 엔지니어들도 이제는 한국에서 기술 연수를 받으러 가니까. 연구소를 나오면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살짝 상처받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서 기술을 공급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기술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걸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계속 앞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베를린으로 돌아가 쓸 보고서의 내용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현실을 전달해야 할까요? 아니면 충격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으니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술의 주도권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는 점이었어요.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일정에 없던 방문이 추가됐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기업의 합동 프로젝트인 AI와 소형 모듈 원자로, 융합기술 개발 현장을 방문하게 된 거죠.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자로와 달리 작고 모듈화된 차세대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이 방문은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요. 저를 안내하던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허가가 떨어졌어요. 사실 이곳은 외국인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시설입니다.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차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연구단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중으로 이루어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이곳이 보통 장소가 아님을 실감했죠. 내부로 들어서자 넓은 통합 관제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축소 모형이, 다른 한쪽에는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내를 맡은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방위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평시에는 민간 에너지원으로, 필요시에는 군사시설의 독립적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죠. 설명을 들으며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민간 기업의 연구원들과 군 소속 과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말이죠. 민간과 군사 부문이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독일에서는 상당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군사 양쪽의 요구사항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요. 이렇게 하면 개발 비용도 절감되고 기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죠. 관제실 한쪽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다가와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소형 모듈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을 인공지능이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수천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작동 조건을 찾아내죠. 그 말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인공지능에 맡겨도 안전한가요? 연구원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인공지능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단지 최적의 옵션을 제시할 뿐이고 최종 결정은 항상 사람이 하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은 3중 안전장치가 있어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시뮬레이션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 통합을 목격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의 에너지 생산, 인공지능 기반 자율 제어, 사이버 보안 체계가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통합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도로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왔어요. 정밀한 분업과 기계적 효율성이 우리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인간 중심의 유기적 구조로 진화한 모습이었어요.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뛰어난 반도체나 빠른 개발 속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와 기업, 군과 민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견고한 분리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아시아의 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기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느껴졌어요. 내일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발표는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에너지 위기와 도시 인프라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며 나타난 3D 모델에 청중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자율도시 에너지 시스템은 소형 모듈 원자로, AI, 반도체, 자율제어, 보안 체계까지 모두 통합된 일체형 시스템입니다. 민준의 설명이 이어지며 화면에는 복잡한 시스템 구조가 펼쳐졌어요.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도시 전체에 분배되는 과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하는 방식, 그리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다중 보안 체계까지.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지난 6개월간 한국의 한 소도시에서 실증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효율 57% 향상, 탄소 배출 92% 감소, 시스템 안정성 99.997%를 기록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런 수치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실제로 구현되었다니.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주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의 감독하에 개발도상국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순식간에 모든 청중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무심결에 일어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기술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 단순히 빠르게 따라오는 국가로만 여겼던 한국에게 말이죠.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할 혁신 기술에 대한 기쁨과 희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기술 전문가로서 느끼는 묘한 패배감도 있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훌쩍 뛰어넘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라우디아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랍고 조금은 충격적이에요.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앞서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배우고 따라가고 실패하는 과정이 있었죠. 다만 지금은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배우는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와 비전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길을 먼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제네바에서의 포럼 이후 유럽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고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럽연합기술위원회 청문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언론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르쿠스 국장과 마주쳤어요. 클라우디아, 오늘 발언은 신중해야 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면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어. 그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다. 유럽이 깨어나야 할 때가 왔으니까요. 청문회장은 유럽연합 27개국의 대표들과 기술 전문가들, 그리고 주요 기업 CEO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셰퍼 박사님, 한국의 최근 기술 발전에 대한 평가와 유럽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순간 청중석에 앉아있는 마르쿠스의 긴장된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조언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제 발언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은 편안한 거짓말보다 불편한 진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봤습니다. 그 대가를 이제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일부 참석자들의 얼굴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지난 20년간 우리는 기술 패권이 항상 서방, 특히 미국과 유럽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인정했지만 그들은 모방하는 나라로 여겼죠. 한국은 더 작은 나라이기에 더욱 과소평가했고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 R&D 투자액, 국제표준 선점 비율, 모든 지표가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그래프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틈새를 공략했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분야에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융합과 혁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제네바 포럼에서 공개된 한국의 자율도시 에너지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유럽 기업들이 이미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독일의 자랑인 최신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와 제어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한국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셰퍼 박사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따라잡는 것은 이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제 제안이 너무 급진적으로 들렸나 봐요. 특히 독일 대표단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저는 3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유럽 내 기술 교육 시스템의 전면 개편. 둘째, 국가 간, 기업 간, 민간과 군사 분야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연구 프로젝트 추진. 셋째,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발언을 마치자 질문이 폭주했어요. 어떤 이들은 제 분석에 동의했고 또 어떤 이들은 과장됐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발언이 그들의 안일한 자세를 흔들어 놓았다는 점이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셰퍼 박사님, 정말로 유럽이 기술 패권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했어요. 패권은 이미 분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유럽이 정말로 변화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본 진실을 말했다는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님, 청문회 소식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로 우리에게 협력할 의향이 있나요? 민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물론이죠.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함께 나눌 때 빛나는 법이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늦게 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청문회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베를린 외곽의 제세 사무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청문회에서의 발언 이후 저는 유럽연합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수석 자문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발과 비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저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시선이 한쪽 구석에 놓인 액자에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 성남의 실험실에서 찍은 젊은 한국 기술자들과의 단체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김민준을 중심으로 6명의 젊은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특히 유럽과 한국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마르쿠스 국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준비됐나? 오늘 한국-유럽 합동기술위원회 첫 회의야.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회의는 제가 1년 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였어요. 한국과 유럽의 기술 협력을 공식화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자료도 다 검토했고요. 마르쿠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클라우디아. 우리는 정말 그들을 늦게 봤어. 지금 독일 자동차 업계가 얼마나 고전하는지 알아.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있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의 자존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은 지난 1년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했고 몇몇 중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변화는 항상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협력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문화적 차이도 크고 기업 문화도 다른데. 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혼자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야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을 포함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라는 것을.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양측 모두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과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가 주요 의제였죠. 회의가 끝나고 오찬자리에서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클라우디아님, 1년 전 제네바에서 우리 발표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유럽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느낌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도 보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서구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유럽이 직면한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계의 기술 지형도는 이미 바뀌었고 우리도 변해야 했습니다. 이전의 자부심과 우월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한국 연구원들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문득 그날 성남 실험실에서 민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린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돌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리한 출발점이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발주자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보다 후발주자의 간절함과 창의성이 더 큰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상을 바꿀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만남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는 겸손,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지혜였습니다. 액자를 살짝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의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해요, 민준 씨. 당신들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줬으니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갈 차례네요. 하늘이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베를린과 서울을 잇는 첫 공동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럽-한국미래기술연구원이라는 이름의 이 연구소는 제가 직접 총괄하게 됐어요. 개소식 날 양국의 젊은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개소식 축하 만찬에서 한국에서 온 장관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셰퍼 박사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협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유럽이 우리와 협력할 의지가 있을까 의심했지만 당신이 다리를 놓아주셨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이죠. 장관님은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때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믿음을 흔들 때는 말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여정도 결국은 그런 과정이었으니까요. 처음 한국의 기술력을 접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 그것을 인정하기까지의 내적 갈등,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던 순간들. 연구소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 일하는 방식의 차이, 심지어 시차까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죠. 유럽의 체계적인 접근법과 한국의 유연하고 빠른 적응력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동 프로젝트는 새로운 형태의 양자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이전에는 각자 따로 연구하던 분야였지만 함께하면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6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했고 이는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죠.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NATO 보고서에서 한국이 자꾸 언급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만약 MIT 실험실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 서울의 그 조용한 실험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유럽의 기술적 우월함을 당연시하며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험이 필요한 법이죠.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그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 성남의 실험실에서 찍은 젊은 한국 기술자들과의 단체 사진. 이제는 그들 중 몇몇이 베를린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독일 연구원들은
서울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고요.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서구와 나머지로 나뉘지 않습니다. 기술의 흐름은 다양한 방향으로 흐르고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이 새로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창밖에는 이제 완전히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점점 더 밝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